글루가브. 우리가 켠 것은 석탄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희망이었다. 1963년 12월 21일 김포공항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보는 청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독일 탄광 지하 1000m. 그곳에서 65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쏘아 올린 희망의 탄환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파독 광부 1세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63년 12월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 일진 출신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1963년 12월 21일. 그날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라는 걸 보는 청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서 있었지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은 16.4%에 달했고요. 반면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석탄을 캘 사람이 부족했고 우리에겐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 영준아, 정말 독일까지 가야겠니? 그렇게 먼 데를. 어머니, 여기 있어봤자 일자리도 없고 독일 가면 우리나라 웬만한 일자리보다 우리 돈으로 8배나 번다고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너무 멀잖니? 비행기 타고 며칠이나 걸린다며? 3년만 참으면 돼요. 3년 후엔 돈 벌어서 집도 고치고 막내 대학도 보낼 수 있어요.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큰아들인 제가 우리 집 기둥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멀리 떨어진 들어본 적도 없는 이국 땅으로 떠난다니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독일 가는 사람은 저 하나였거든요. 동네 이장님과의 대화. 영준이 독일 가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어머니는 걱정 말고. 네, 이장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자네는 우리 동네 자랑이야. 근데 광부 일이 좀 위험하다던데. 괜찮을 거예요.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실제로 1963년 8월 12일 시작된 파독 광부 1차 모집 정원이 500명이었는데 무려 4만 6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92대 1이었지요. 심지어 부산의 한 20대 청년은 지원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처지를 비관하여 투신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독일로 떠날 청년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이었지요. 공항에서 친구와의 대화. 야, 김영준, 독일 가면 정말 한 달에 160달러씩 준다는데 진짜냐? 나, 그렇다잖아. 3년만 악착같이 버티면 우리 집 초가집도 기와집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탄광이 뭐 하는 데인지 아냐? 나 웃으며 몰라. 그냥 석탄 캐는 거 아니겠어. 대충 삽질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나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그만뒀어.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학생 출신도 꽤 많더라. 그러게, 다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인데 광부 일하러 간다니. 우리는 그렇게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 15%에 불과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초보자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인텔리들도 많았어요. 합격자 중 18%는 대학 졸업생이었고 1966년에는 합격자의 73%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학력을 낮춰 지원하거나 가짜 광산 취업 증명서를 사서 제출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선발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60kg 쌀가마니를 5번 들어 올리는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 그 과정에서 약 100명이 실격됐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영준아, 가서 밥 굶지 말고
몸 건강히만 돌아와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3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요. 돈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와. 알았지? 나는 울먹이며,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막내 잘 돌봐주시고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제가 독일 땅을 밟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독일이 어디인지, 광산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저 월급 600마르크, 우리 돈으로 160달러라는 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국내 직장인 월급의 8배나 되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우리 집 막내 동생 공부시키고 다 죽어가는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 청년과의 대화. 형님, 독일말 할 줄 아세요? 아니, 하나도 몰라. 너는? 저도요. 그냥 단케 고맙습니다. 구텐 탁 좋은 아침 이 정도만. 뭐, 가서 배우면 되겠지. 3년 동안 매일 듣다 보면 늘겠지. 그렇게 우리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9,000km, 상상도 못할 먼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3년만 참자. 3년만 악착같이 일하고 돌아오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지옥 같은 현실을,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동료들을. 일본과 미국 앵커러지 공항에 기착하여 기름을 넣고 20시간 넘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냉전 시기로 소련 상공을 날 수 없어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독일 뒤셀도르프에 내렸을 때 공기가 참 차가웠어요. 12월 말이었으니 영하의 날씨였지요.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우리는 시커먼 탄광 마을 루르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겔젠키르헨, 에센, 도르트문트. 생전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지요.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밤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난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를 때 아궁이도 땔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벽에 철 구조물이 있었는데 뜨거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머리 위까지 둘러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첫 3개월간 지상 교육을 받고 4주간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독일어 수업 중 대화. 독일인 교사, 구텐 모르겐 규텐 모어즌, 좋은 아침. 우리 따라하며, 구텐 모르겐, 다 야제. 예, 나인네인. 아니요. 옆 친구에게 속삭이며, 야, 이거 3개월 배워서 될까? 뭐, 손짓발짓으로라도 통하겠지. 구텐 탁 좋은 아침. 단케 고맙습니다. 야볼예. 그것만 외워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처음 갱도 입구에 섰을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독일 탄광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곡괭이로 직접 석탄을 캤지만 독일은 완전히 기계화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채탄 기계, 컨베이어 벨트, 유압 장비들.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독일인 관리자와 나의 대화. 손짓하며 자, 타라. 지하 1000m까지 내려간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1000m요. 그렇게 깊이 들어갑니까? 무심하게 아침에 내려가서 저녁에 올라온다. 한 번 내려가면 중간에 못 올라온다. 내가 화장실은요? 묻자. 관리자 웃으며 갱도 구석에서 해결해. 물도 음식도 다 챙겨 내려가야 돼. 쇠창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데 귀가 먹먹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더군요. 지상의 빛이 한 뼘씩 사라질 때마다 아, 내가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과 대화. 무섭지 않아? 무서워 죽겠어. 귀도 아프고 입 벌리고 침 삼키면 좀 나아. 근데 진짜 1000m나 내려가는 거 맞아.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00km인데 그건 가로고
이건 세로잖아.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000m 넘는다는데 그 8분의 1은 내려가는 거지. 5분쯤 내려갔을까요? 바닥에 도착하니 후끈한 열기가 확 끼쳤습니다. 온도가 40도를 넘나들었어요. 습도는 꽉 차서 숨이 턱턱 막혔고요. 거기가 바로 우리 청춘이 묻힐 막장이었습니다. 첫날 작업복을 입는데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선배 광부와 대화. 너희들 첫날이지. 내일부터는 작업복 안 입어도 돼. 예. 안 입으면 뭘 입어요? 속옷만 입고 일해. 아니면 발가벗거나. 너무 더워서 작업복은 못 입어. 진짜요? 그럼 다들 그렇게 일해요? 그래. 그리고 장화에 땀이 차면 뒤집어서 물 붓고 다시 신어. 안 그러면 발이 불어 부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속옷만 입고 심지어 상의를 벗고 일했어요. 그래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손을 맞대고 외쳤습니다. 글릭 아우프, 룩 아프. 이 말은 독일 광부들의 인사말로 지상에서 만나자는 뜻입니다. 즉, 무사히 살아 돌아오자는 의미였지요. 매일 아침 이 말을 외치며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갱도 아는 키보다 낮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어 다녀야 했어요. 무릎 보호대, 장갑, 엉덩이 보호대, 헤드 랜턴을 착용했지만 열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장에서 첫 작업 중 대화. 독일인 감독 코리안, 빨리빨리, 슈템펠스템퍼. 내가 헐떡이며 야 보레. 동료가 속삭이며 김형, 이거 너무 무거워. 못 들겠어. 나 참아. 그래도 들어야지. 안 그러면 천장이 무너진다고 했잖아. 한국에서는 사람이 직접 곡괭이로 석탄을 캤지만 독일 탄광은 기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채탄기계가 100에서 150m의 석탄층을 좌우로 파고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슈템펠이라는 무거운 쇠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슈템펠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40 내지 60kg짜리 쇠기둥을 하루에 60 내지 80개씩 세워야 했거든요. 독일인 체구에 맞춰 만들어진 거라 우리에겐 너무 무겁고 길었어요. 동료, 광부와 대화. 야, 김영준. 이 슈템펠 하나가 몇 킬로나 되는 것 같아? 헐떡이며 40킬로는 좋게 넘을 거야. 독일 놈들 체구에 맞춰 만들어서 우리한텐 너무 무겁다고. 하루에 60개는 세워야 한다는데. 이거 사람 잡는 짓이야. 안 세우면 천장이 무너진다잖아. 그럼 우리가 매몰되는 거고. 근데 기계가 너무 빨라. 우리가 슈템펠 세우는 속도를 안 기다려줘. 그러니까 기계 속도에 맞춰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처지에 한탄할 시간도 없어. 정말 그랬습니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가며 일하다 보면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동료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쇠기둥을 세웠습니다. 고담배도 필수품이었어요. 콧구멍에 넣는 가루 담배인데 석탄 먼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코와 입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대화. 김형, 거울 좀 봐. 우리 얼굴. 거울을 보며 완전히 석탄덩이가 됐네. 씻어도 안 지워져. 코 풀면 새까만 콧물이 나와. 이거 폐에 다 들어가는 거 아냐?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 나겠어. 근데 어쩌겠어. 돈 벌려면 참아야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석탄 가루가 평생 우리를 괴롭히게 될 줄은, 수십 년 후 많은 동료들이 진폐증으로 고통받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동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키가 작고 힘이 약한 동양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독일인 광부와의 마찰. 독일인 광부가 비웃으며 야, 코리안, 그것도 못 들어? 일하기 싫으면 한국으로 가라. 내가 참으며 미안합니다. 넌 너무 작아. 여기는 내가 일할 곳이 아냐. 한국인 동료 화가 나서 김영준, 왜 참아? 저놈들이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참아야지. 뭐 우리 여기 돈 벌러 온 거잖아.
싸우면 쫓겨나. 1965년 4월 6일부터 3일간 루르 공업지대의 클레크너 광산에서 한국인 노동자 150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원인은 구타 사건이었어요. 김철수라는 광부가 작업 중 독일인 광부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는 거였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 당일 대화. 형님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최고에 맞는 장비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3일만 파업합시다.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갱도 입구에 앉아 일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인과 동등한 임금을 달라. 우리 최고에 맞는 장비를 달라. 외국인 혐오를 멈춰라.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처음엔 독일 측에서도 당황했어요. 동양인들이 감히 파업을 이라는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 버텼어요. 결국 회사 측에서 양보했습니다. 일부 임금 인상과 장비 개선을 약속했지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파업 후 대화. 김형, 우리 해냈어. 독일 놈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 그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거야. 동료 왜요? 우리가 이겼는데 회사에서 우릴 곱게 보지 않을 거야. 조심하자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파업 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독일인 관리자들이 우리를 더 감시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도 있었어요. 일부 독일인 동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들,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표정이었지요. 1970년 9월에도 일하기 싫으면 한국으로 가라는 야유를 받고 폭행당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1964년 11월 25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갱도 안에서 함께 일하던 유근철 형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철 형님은 32살이었어요. 전라도 출신으로 고향의 부인과 어린 두 자식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시곤 했지요. 기숙사에서 근철 형님과 대화. 근철 형님 사진을 보며 이게 우리 큰애고 이게 둘째야. 나 예쁘네요, 형님. 몇 살이에요?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내가 떠날 때 울면서 매달리더라고. 나 3년 후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쓸쓸하게 웃으며 3년이 짧지가 않아. 애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근철 형님은 늘 3년만 참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글릭 아우프를 외치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채탄기계가 석탄층을 파고들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슈템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고 직전 근철 형님과 대화. 김영준, 이쪽 천장 상태가 좀 이상한데. 그래요. 슈템펠 하나 더 세울까요? 그래, 안전이 우선이지. 내가 먼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여기 더 가까우니까. 넌 저쪽 거 먼저 세워. 그 순간 천장에서 큰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근철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형님, 정신 차려요. 동료들, 의무실로 빨리. 형님, 눈 뜨세요, 제발. 독일인 관리자가 달려와서 안 돼. 너무 심하다. 즉사야. 내가 울부짖으며 외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형님. 근철 형님은 지표면에서 1000m 아래 30도가 넘는 뜨거운 막장에서 돌에 맞아 즉사하셨습니다. 고향에서 9000km나 떨어진 이국 땅에서 말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조국을 떠난 한국인 청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근철 형님의 시신을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대화.
근처 형님 고향의 부인분께 어떻게 연락했대. 전보 쳤다던데. 그 부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애들은 아직 어린데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겠지.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2달 뒤인 12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장일국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한국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어요. 제대 후 취업을 걱정하다가 파독광부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장일국이와의 대화 회상. 김 형님, 저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독일 가서 3년 일하고 돌아와 대학원 가려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웃으며 3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젊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근데 광산 일 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배우려고요. 하지만 일국은 광산 환경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60kg 쌀가마니를 5번 들어 올리는 체력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막장의 열기, 좁은 공간, 무거운 슈템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파견 2달 후, 그는 석탄 바위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파독 광부로 일했던 김일중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장일국이는 지하 채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산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일국 장례식 후 동료와의 대화. 김영준, 우리도 언제 저렇게 관 속에 누울지 모르는 거 아냐. 그러게, 매일 아침 글릭 아우프를 외치지만 정말 지상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어젯밤에 꿈 꿨어. 천장이 무너지는 꿈. 나도 그런 꿈 자주 꿔. 무섭지만 어쩌겠어.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고향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잖아. 제독한인 글리가우프 친목회가 1997년 발간한 파독광부 30년사에 따르면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서독에서 사망한 광부는 65명이었습니다. 65명의 젊은 생명의 불꽃이 이국 땅에서 꺼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버텼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우리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월급날 은행에서 은행원과의 대화. 은행원이 코리아로 송금. 얼마? 150마르크요. 160마르크 받았는데 150마르크를 보내? 동료가 옆에서 야, 너 그렇게 보내면 너는 뭐 먹고 살아? 괜찮아. 나는 빵이랑 소시지만 먹으면 돼. 집에서 쓸 돈이 더 급해. 우리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꼈습니다. 독일 빵과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고 술도 마시지 않고 기숙사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살았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실제로 파독 간호사와 우리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보낸 송금액은 총 1억 15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1965년부터 1967년까지는 국내 총 수출액 대비 1.6%, 1.9%, 1.8%를 차지했어요. 1967년에는 GNP의 2.66%나 됐습니다. 1달러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그 돈이 동생들의 학비가 되고 집안의 빚을 갚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건강, 그리고 일부 동료들의 목숨까지.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대화. 김영준, 너 고향에서 편지 왔어? 응, 어머니가 보내셨어. 읽어볼래? 동료, 뭐래? 편지를 읽으며 영준아, 내가 보낸 돈 잘 받았다. 막내 학비 내고 집 지붕도 고쳤다. 고맙다. 근데 내 건강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동료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지.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우리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매일 지옥 같은 막장으로 내려가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글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나자. 이 말만 믿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온 지 1년이 되던 1964년 12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독일로 온다는 거였어요. 기숙사에서 소식을 듣고 동료와의 대화. 야, 들었어? 대통령이 온대. 뭐, 대통령이? 진짜로? 응, 다음 주에 우리 만나러 온대. 설마, 머나먼 독일까지 올까? 아, 글쎄, 나도 반신반의야. 근데 정말 오면 대단한 거지. 대통령이? 진짜로,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머나먼 독일까지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대통령 일행이 도착했고,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만찬 장소로 갔습니다. 문제는 우리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석탄 가루가 안 지워졌거든요. 만찬 준비하면서 동료와의 대화. 야, 너 얼굴 좀 봐. 아직도 새까매. 너도 마찬가지야. 비누로 몇 번을 문질러도 안 지워져. 손톱 밑에도 새까맣게 박혀 있어. 대통령 앞에서 악수하기 부끄럽겠는데 어쩌겠어. 이게 우리 일상인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드리는 거지. 만찬장에 도착하니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류브케 독일 대통령도 함께 있었어요. 만찬장에서 동료들과 대화. 아, 진짜 대통령이다. 저 분이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어. 그러게, 감격스럽네.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 얼굴들 좀 봐. 탄가루가 안 지워져서 새까맣잖아. 그래도 양복 입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보여. 우리도 사람 구실하는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렇게 먼 곳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 도중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만찬 중 대화. 대통령 목이 메이며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조국이 가난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류브케 독일 대통령 옆에서 손수건을 건네며 박정희 대통령 눈물을 닦으며 고맙습니다. 그 순간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독일 관계자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지요. 하인리히 류브케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만찬 후 기숙사로 돌아오며 동료들과 대화. 김영준, 봤어? 대통령이 우리 보고 우시더라. 응, 나도 봤어.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주더라고. 나라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근데 솔직히 눈물보다는 작업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한데. 그러게, 슈텐펠도 우리 체구에 맞게 만들어주고 독일 놈들이 우리 차별하는 것도 막아줬으면. 이 장면은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역사이자 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한 장길산에 져서 아우토반에서 흐른 눈물에 실려 널리 알려졌지요. 이 일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예화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작업 환경, 독일인들과의 평등한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광산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라고 말할 뿐이었지요. 사실 우리 중에는 복잡한 심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가족들 말이에요. 이장웅이라는 친구와의 대화 회상. 김 형님, 나 사실 한국전쟁 때 형이랑 헤어졌어요. 형이 어디로 갔는데? 북한으로. 피난 가다가 헤어졌어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힘들었겠구나. 여기 독일에 오면 북한과도 가깝지 않을까 싶었어요. 혹시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동베를린에 북한 대사관도 있다더라고요. 조심해. 괜히 그런 데 갔다가 큰일 날 수 있어. 196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베를린 거점 북한 공작단 검거, 일명 동백님 사건이었습니다.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수사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파독 광부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송, 이장웅, 정진구. 이들은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사건 소식을 듣고 동료와의 대화. 아, 들었어. 우리 중에 간첩이 있었대. 뭐, 간첩? 박진송, 이장웅, 정진구. 북한 대사관에 갔다는 거야. 이장웅? 내가 아는 그 친구? 그래, 가족 찾는다고 갔다가 간첩으로 몰렸어. 그게 무슨, 가족 생사 확인하려던 게 간첩 짓이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본 거지. 지금 한국으로 소환됐대.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첩 행위로 몰린 거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동료와의 대화. 김형, 무섭지 않아? 우리도 괜히 의심받는 거 아냐? 글쎄, 우리는 그냥 돈 벌러 온 거잖아. 정치는 모르고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히 동독 쪽은 가지도 말고. 당연하지. 우리는 그냥 일만 하고 돈이나 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글릭아우프를 외치며 지하로 내려갔고 저녁에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대부분의 돈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많은 친구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동료와의 대화. 김영준, 너 계약 연장할 거야? 아니면 한국 돌아갈 거야? 글쎄, 고향이 그립긴 한데 돈은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나도 그래. 3년 동안 번 돈으로는 아직 부족해. 집도 못 샀어. 나는 근데 어린 동생이 홀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고민이야. 빨리 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 결국 우리 중 약 60%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독일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40%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독일에 남았어요. 일부는 파독 간호사들과 결혼했고 일부는 독일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독일 사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서독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도입 중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의 여파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기 시작한 거지요. 1976년 간호요원 파견이 중지되고 1977년 광부 파견도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독일에 남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송종길이라는 친구와 대화. 김형님, 저 야간 학교 다니기로 했어요. 뭐, 학교를? 종길, 네. 탄광일은 계속하면서 저녁에 공부하려고요. 대학 학위 따려고요. 대단하다. 낮에 막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라니.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막장 광부로 평생을 살 순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게 다일 순 없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공부하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힘들겠죠.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송종길 선생님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며 학위를 따고 나중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셨어요. 그에 져서 막장 광부, 교수가 되다는 영화 국제시장을 만드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송종길의 공부하는 모습 회상, 책을 펴며 김형님, 제가 오늘 배운 건데요. 뭔데? 독일어로 교육이 뭔지 아세요? 벼덩이래요. 이게 형성한다는 뜻도 있대요. 교육이 사람을 형성한다는 거죠. 오, 의미가 깊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거구나. 웃으며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참을 만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파독 광부 출신 중 대학 교수가 된 분이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신분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대화.
야, 너희 들었어. 최종수가 박사 학위 땄대. 최종수, 우리랑 같이 일하던 그 친구? 응, 야간 대학 다니더니 결국 박사까지 갔어.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한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꽤 많아. 김종길도 대학 교수 됐고 천수철이도 회사 차렸대. 대단하다. 정말. 우리와 함께 막장에서 석탄 캐던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1000m 막장에서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파독 광부들의 악바리 근성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출신들이 많았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합격자 중 18%는 대학 졸업생이었고 1966년에는 합격자의 73%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였으니까요. 한 친구의 이야기 회상. 김 형님, 저 사실 서울대 다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래.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어? 동생들 공부시키려고요.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은 꼭 대학 보내야죠. 훌륭하다. 근데 너무 아깝지 않냐? 아깝긴 한데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야간 학교가 있다더라고요. 그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너는 할 수 있어. 그 친구도 결국 해냈습니다. 독일에서 계속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계속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다 성장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동생과의 전화통화. 형, 한국 돌아올 생각 없어? 글쎄, 여기서 살다 보니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아? 그립지. 매일 그립지. 근데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 됐어. 독일 여자랑 결혼도 했고. 그렇구나. 형이 행복하면 됐어. 형 덕분에 나 대학 나왔어. 정말 고마워. 울컥하며 뭘. 그래도 형이 해야 할 일이었지. 우리 중에는 독일에 계속 남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석탄 가루를 흡입해서 폐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진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은 숨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대화. 김 씨, 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석탄 가루가 폐에 많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진폐증 3기입니다. 앞으로 호흡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증상 완화만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산 게 다행이네요. 많은 동료들이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폐증, 관절염, 척추 질환, 막장에서의 중노동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만난 옛 동료와 대화. 김형, 오랜만이야. 건강은 어때? 기침하며 그럭저럭. 진폐증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막장에서 마신 석탄 가루가 폐에 그대로 남아있대.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우리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잖아. 맞아. 우리가 보낸 돈이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한몫했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고 그걸로 됐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보낸 총 1억 153만 달러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65년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이 1억 7,508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송금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근면성은 한국으로 돌아가 산업 현장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기술 교육의 매체였던 셈이지요. 2023년 파독 광부 파견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네요. 독일에 온 지 60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김포공항을 떠나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던 모습,
태극기를 흔들며 잘 다녀와라고 외치던 사람들, 그리고 글릭 아우프를 외치며 함께 막장으로 내려가던 동료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늙었습니다. 독일에 남은 파독 광부들은 대부분 고령이 되어 은퇴했고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젊은이와의 대화. 어르신, 정말 파독 광부셨어요? 그래, 1963년에 독일 갔었지. 와, 영화에서 봤는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를 기억해주는 거죠.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사업 수행 주체는 파독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상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는 독일 마을이 생겼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은퇴 후 귀국해서 정착한 곳이에요. 독일식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독일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에서 주민과의 대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저도 파독 광부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도 1970년대에 광부로 갔었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독일 같기도 하고 한국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평생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은퇴해서 두 문화가 섞인 곳에서 사니까 편해요. 서울 영등포에는 파독 근로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쓰던 헤드랜턴, 작업복, 광부 수첩, 그리고 고향으로 보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제 물건들을 기증했습니다. 고향으로 보낸 편지 회상. 어머니, 아들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은 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이번 달 월급 중에서 120달러를 송금했으니 받으시고 막내 학비로 쓰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들 잘 챙겨주세요. 3년 후에 건강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1964년 3월 독일 에센에서 영준 올림. 하지만 저는 3년 후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파독광부 기념관 개관식 날 관장과의 대화. 기념관 개관식 날. 저는 우리가 쓰던 헤드랜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선생님, 이 헤드랜턴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랜턴을 만지며 이게 60년 전에 제가 쓰던 거예요. 매일 이걸 쓰고 지하로 내려갔지요. 정말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잘 보존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걸 보니까 그때 동료들 얼굴이 다 떠올라요. 근철이 형님, 일국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요즘 독일에 남은 파독 근로자들은 외로움과 향수에 시달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도 낯설고 독일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독일에서 요즘 동료들과 대화. 김형, 우리 나이에 한국 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글쎄, 한국도 많이 변했다던데. 우리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래. 그렇긴 하지. 6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거잖아. 우리가 아는 한국은 이미 없는 거지. 근데 독일도 이제 외롭더라. 옛날 동료들 하나둘씩 떠나고. 그러게. 작년에만 5명이 갔어. 다들 70대, 80대니까. 우리 나이가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 서로 만나 의지하고 살고 있잖아.
2024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파독 광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80대가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심폐증, 관절염, 척추 질환, 막장에서의 중노동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우리가 기여했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도 우리가 일조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독 광부 1세대로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청춘, 건강, 그리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후회.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동생들을 공부시켰고 무엇보다 조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얻었습니다. 지하 1000m 깊은 막장에서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탄환이었습니다. 가난을 뚫고 올라가려는 절박함, 가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독일에 사는 한국 교민의 대다수가 루르 지역과 라인란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독일 최대이자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교민 사회의 시작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지금의 나무가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근면성은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독 광부 사업은 그 후 베트남 전쟁 용역 시장 진출, 중동 건설 시장 인력 진출, 원양업 진출 등으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글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나자. 우리는 이 말을 외치며 매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록 65명의 동료는 영원히 지하에 남았지만 그들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파독 광부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버지 세대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다.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60년 전 있었던 사실을 흥미롭게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거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격려를 해야지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